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계 파트 중에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교과서로 따지면 페이지 121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랑 같이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모평균의 추정 지금까지 구모 또는 수능에서 꼭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문제가 이제 통계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4점짜리로 지금까지 잘 안 나왔던 이유는 모평균의 추정 파트는 어디까지나 다 공식에 의한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하는 공식만 잘 외우고 있어도 웬만한 문제들 다 덤빌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컨텐츠는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용어는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12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집단,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가운데 한번 볼게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숫자들, 예를 들어 모평균이라든지 모분산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있고, 이 안쪽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들을 x1부터 xn까지라고 불렀을 때 이 표본 집단에 대해서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든지 표본에 대한 분산이라든지 등을 탐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는 요 표본 평균의 분포에 관련된 걸 공부했었죠. 예컨대 원래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라 썼다면 x바, 즉 표본 평균 역시도 정규 분포이며 이 친구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집단의 성질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어떤 성질을 따르는가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을 보았을 때 모집단에 나와 있는 평균, 즉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를 거꾸로 확인해 보는 과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는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은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는 모평균에 대한 추정만 하고 있고요. 이렇듯 추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실제 크기가 n인 표본, 즉 모집단의 일부로부터 얻은 통계량, 표본 평균이나 표본에 대한 분산, 이러한 표본에 대한 지표들을 이용해서 전체 집단의 평균 또는 분산, 다시 말하면 모평균이나 모분산을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으면 표본을 뽑는 것은 사실 무슨 의미인가? 별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하는 표본 조사, 출구 조사, 선호도 조사, ARS 이런 것들은 다 추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일부분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를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도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서 그 표본의 성질을 확인하는 여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내가 뽑은 표본의 성질, 즉 표본 평균을 가지고 원래 집단의 모수인 모평균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추정 파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121페이지의 탐구학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중에 100명을 추출해서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것입니다. 남학생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균이 70분이니까 전체 학생의 평균도 70분이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학생이 말합니다. 정확하게 100명만 가지고 70분이라고 해서 전체가 70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남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야, 100명 정도 뽑았으면 전체 집단의 평균, 즉
모평균도 비슷하겠지라고 얘기하고 여학생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00명에서 내가 구했던 평균, 즉 70분보다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작거나 하겠지라는 겁니다. 추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입니다. 추정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떤 것이냐? 내가 표본에서 구했던 지표를 가지고 모수에 대한 지표를 추측하는 건데 그 추측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 야, 전체는 딱 71분일 거야. 71분 30초야. 와 같이 정확한 값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범위로서 제시하는 것이 수학적인 추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학생이 말한 것처럼 70분보다 조금 크거나 작은 어떤 범위를 나에게 제시해 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범위를 산출해내는 것이 바로 추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쓰여 있는 것처럼 모평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수를 일정 범위에 있는 것으로 계산해 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 범위는 이제 내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탐구하느냐에 따라서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이를 어떻게 하는지 수학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 한 줄 따라가 볼게요. 현재 제가 구하고 싶은 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는 것까지 알려져 있을 때 요 모평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을 구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따르면 표본 평균 역시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과 같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표본 평균이라는 하나의 확률 변수는 아래쪽과 같이 표준화 시킬 수 있을 거고요. 다음과 같은 표준화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표본 평균의 구체적인 값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 봤더니 그 표본 평균의 값이 x바라고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 x바를 가지고 m이라는 친구의 즉 모평균의 범위를 구해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범위를 구해낼 때는 내가 지금 추정한 과정이 어느 정도 확률로 들어맞을까, 즉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확률적으로 추측하는 과정을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신뢰도 몇 프로로 추측하는 것이다. 신뢰도 몇 %로 추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때 이 신뢰도 몇 %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따라오냐? 왼쪽에 나와 있는 요 평균에 대응하는 Z의 값을 바탕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표준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1.96이 되었을 때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 해당하는 넓이가 0.95, 다시 말하면 95%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때 이 1.96이라는 친구가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Z라는 것, 즉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을 빼고 거기에 표본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값, 이게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을 제가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평균을 기준으로 정리해 봅시다. 결국 어떤 확률이 0.95인 것이냐? 모평균을 기준으로 표기하면 표본 평균에다가 1.96배의 표본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1.96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될 값이 0.95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모평균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거고, 제가 아까 했었던 실제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본 게 스몰 x 바였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모평균 m이 스몰 x 바로부터 일정한 거리,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하나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모평균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을 확률이 0.95라고 얘기했고, 실제 표본 평균 x 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범위가 이 아래쪽에 있는 범위로부터 유도가 되고요. 이때 이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것이냐? 교과서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평균 m의 신뢰도가 95%인 신뢰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신뢰도 95%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냐? 이 1.96이라는 지표로부터 유래한 거고요. 이 1.96이라는 지표와 95%가 어디서 연관이 되냐? 여기 위쪽에 써 있는 것과 같이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실제로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모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고 닫힌 구간으로서 제시했을 때 이 닫힌 구간을 우리는 신뢰 구간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수투의 방식에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양쪽 끝이 닫혀 있는 채로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신뢰 구간입니다. 그러면 신뢰도라는 것은 95%도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범위로 추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범위냐? 아까와 똑같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번에는 1.96이 아니라 2.58의 표본 표준 편차, 그리고 대칭적으로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음과 같이 1.96이 아니라 2.58이 쓰였을 때는 무엇이 되냐? 모평균 m의 신뢰도가 이번에는 99%인 신뢰 구간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유래된 사실이냐? 표본 정규분포 Z의 표준 정규분포죠. Z에 대해서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한 내용이 우리 교과서 123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표본에 대한 추정을 실시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표본 평균 x바로부터 모평균 m은 다음과 같은 범위로서 추정할 수가 있고, 추정한 범위를 우리는 신뢰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친구의 성질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이 범위가 대칭적으로 생겨 있는지를 파악하시기 어렵지 않을 건데요. 보는 것처럼 표본 평균으로부터 양쪽의 대칭적인 구간으로 생겼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평균 m이라는 친구는 어디 사이에 있을 거냐? 표본 평균 x 바로부터 신뢰도 95%였다면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신뢰도가 99%였다고 하면 모평균을 중심으로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결국 표본 평균의 대칭인 구간이죠.
자, 이것보다 실제 문제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중점. 그러니까 두 구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중점을 그었을 때 그 중점이 표본 평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실내 구간이라는 것은 표본 너무 아래쪽에 쓰면 또 저기 사이드바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 실내 구간이라는 것은 내가 구했던 표본 평균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실내 오차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오차라는 건 다음과 같이 보라색으로 밑줄 긋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위쪽에 나와 있는 공식,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30분만 투자하면 모두가 이 공식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평균을 추정했을 때의 범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실제 추출한 표본 평균의 값으로부터 실내 오차만큼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실내 오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앞서서 122페이지 아래쪽에 신뢰도가 몇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행위는요, 실제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을 뽑았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보고 그 표본의 분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실제로 뽑았을 때 이로부터 모집단을 다시 하는 것이 추정이라고 반복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때 이 행위는 뭐냐면요, 일회성 행위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모집단에서 실제 표본을 뽑는 행위를 한 번 합니다. 그럼 이를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모집단에 같은 크기의 표본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뽑는 것과 여러분들이 뽑을 때마다 모평균을 추정한 신뢰 구간은 매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마다, 즉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서 표본 평균의 값이 달라지면서 신뢰 구간도 매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랜덤 추출되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모평균을 중심으로 모평균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뢰도가 95%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렇듯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100번 반복했을 때 95번은 모평균을 추정하는 범위들이 나올 거고 5번 정도는 모평균을 추정하지 않는 범위들이 산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교과서에 쓰여 있어요. 95% 정도 신뢰 구간은 모평균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것이 신뢰도가 95%다. 즉 내가 추정한 모평균의 범위가 실제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95%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누군가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모평균이 잘 포함되는 거죠, 선생님? 맞는 말입니다. 신뢰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모평균을 포함할 수 있는 추정치를 더 많이 산출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신뢰도가 높은 것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신뢰도 100%의 추정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수능 수학을 응시하는 친구들만 대상으로 수능 수학에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도 100%의 추정이죠. 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국 고3 학생들 중에 충북고 소속인 고3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빵점에서 100점 사이와 같은 류의 말들이 바로 신뢰도 100%인 말인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았을 때 신뢰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모평균을 더 많이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모평균을 더 많이 포함하는 방법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의 바가 더 길어지는 겁니다. 실제 아까 신뢰도 95%와 신뢰도 99%를 비교해 볼까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값은 같고 1.96보다 2.58 더 큰 값이죠. 결국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뭔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평균을 추정하는 그 범위 자체, 즉 신뢰 구간 자체를 넓힌다는 의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신뢰도를 높이면 정말 더 신뢰할 만한 자료냐? 그 얘기는 맞아요. 근데 신뢰도를 높인 자료가 더 좋은 자료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신뢰도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정도의 그냥 문과적인 설명 드려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123페이지의 파란색 박스 용어 좀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신뢰 구간에서 나오는 신뢰 오차라는 용어 아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K 값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S입니다. 이 S라는 거 꼭 써주시길 바래요. 123페이지에다가 필기해 둡시다. 이때 S라는 것은 무엇이냐? 글자가 안 보이네요. S 표준 편차입니다. 물론 교과서에도 작게 쓰여 있지만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도 당연히 모르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겠어요. 따라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일이 실생활에서는 더 많습니다. 물론 문제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서는 모표준 편차가 얼마다라고 주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표본 표준 편차를 쓰는 행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K라는 것은 누구냐? 신뢰 상수입니다.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1.96이거나 2.58이거나 즉 신뢰도에 따라서 바뀌는 상수값입니다. 여기 신뢰도 95%여서 1.96이었고 신뢰도 99%였기 때문에 2.58이었던 거 그 K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또 써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이게 사실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뢰 구간 자체를 외워놨으면 말 그대로 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님들 0부터 2까지라는 닫힌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2에서 0 뺀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뢰 구간에서도 길이는 양쪽 값을 빼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표본 평균은 싹 빠져나갑니다. 그럼 표본 평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뢰 구간의 딱 중앙이 되는 값을 표본 평균이라고 체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오차라는 거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또는 S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K라는 거 신뢰도에 따른 상수, 시그마나 S라는 거 표준 편차, 그리고 루트 n이라는 거 표본의 크기,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을 알아야만 정확한 모평균을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 아까 말씀드렸죠. K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신뢰 오차의 2배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공식으로 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 첫 번째 공식이 머릿속에 짱 박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이 공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구체적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한번 익숙해져 보도록 합시다. 문제 상황에서 지표들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모평균 M의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습니다. 표준 편차가 5라고 제시했고요.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았더니 표본 평균이 80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도가 95%라는 얘기는 이로부터 여기 신뢰 상수가 1.96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값을 바탕으로 모평균의 범위를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신뢰도 99%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는 신뢰상수 K가 2.58인 것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모평균을 추정해 보면 모평균은 표본 평균인 80으로부터 양옆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요. 그 같은 거리는 신뢰상수 2.58에다가 루트 표본의 크기 100 그리고 표준 편차 문제에서 제시한 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반대편은 똑같은 방식으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얘가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표들을 체크하고 머릿속에 공식을 꺼내서 답을 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문제 등으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크기가 100이라고 했고 표본 평균 80이라고 했고 99%인 신뢰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죠. 여기 5고요. 똑같이 80이 중앙값이었습니다. 똑같은 거리만큼, 즉 신뢰 상수에다가 표본의 크기의 루트 표준 편차만큼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0.5가 되겠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8.71보다 크거나 같고 81.29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아까 신뢰도 95%일 때 보시면 79.0이 80.98이었죠. 아까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아래쪽에 문제 2번도 해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시정지하고 해결해 보세요. 자, 이번에도 지표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표준 편차가 시속 4, 그 다음에 49마리 이미 추출했고요. 평균 속력이 70입니다. 신뢰도는 95%로 추정하라고 했네요. 따라서 모평균은 지금 내가 49마리를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70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네요. 왜 이럴까요? 70으로부터 신뢰도 95%라고 했으니까 1.96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말은 49마리, 즉 표본의 크기가 49였고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습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 수행해 주면 되겠죠. 여기 7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0.28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7에 1.96, 0.28, 0.28에 4, 1.12죠? 그래서 68.88 그리고 71.1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1번의 문제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64대를 이미 추출해서 연비를 조사했더니 표본에 대한 평균 12,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4라고 합니다. 평균 연비의 신뢰 구간을 95%, 99%로 추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와 같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주지 않았어도 쫄지 마시고 그냥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뢰도 95%라고 했으면 모평균은 평균 1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는 신뢰도 95%니까 1.96, 그 다음에 64대를 추출했고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4가 되겠습니다. 1.96으로부터 64에 4가 되겠네요. 얘가 0.5가 되고요. 이 친구가 0.98이 되겠네요. 따라서 11.2보다 크거나 같고 12.98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신뢰도 99%로 추정하라고 하면 바로 쓸게요. 1.96 대신에 2.58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때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다음 문제들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문제 3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지표만 잘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400명 추출했다고 했고요. 표본 평균이 65,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10인 겁니다. 신뢰도 95%, 신뢰도 99%.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 수행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생각을 넓히는 수학의 내용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두 개의 양끝값의 차이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표 해림 그리고 찬혁이 각각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옳은 학생들 또는 틀린 학생이 있다면 그 사유를 지금부터 일시정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두표의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면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평균은 표본 평균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K의 루트 N의 시그마, K의 루트 N의 시그마. 자, 그럼 이제 어떤 변수로 움직이고 있냐? N의 값을 키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N의 값을 키운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은 점점 더 작아지겠죠. 작아지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길이, 즉 떨어진 길이 자체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모평균이, 모평균 말고요.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키우면 키울수록 보다 정밀한 영역을 타겟팅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10명만 가지고 조사한 것보다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보다 모평균을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범위, 즉 보다 좁은 범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 겁니다. 두 번째, 해림의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표본 평균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까지도 같이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표본 평균에 따라 달라지지 않죠.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2배의 신뢰 상수,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주어진 표준 편차였기 때문에 표본 평균에 따라 달라지는 값은 아닙니다. 찬혁의 얘기를 봅시다. 표본의 크기를 이번에는 일치시켰을 때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맞는 말일까요?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있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 신뢰도 95%일 때 신뢰 상수 K의 값이 1.96이었던 것에 비해서 신뢰도 99%일 때 신뢰 상수 K의 값이 2.58이었던 것을 문제에서 제시할 거란 말이죠. 이건 꼭 안 외워도 돼요. 따라서 신뢰도를 높일수록 양쪽으로 떨어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즉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최종적으로 두표의 말은 맞고 해림의 말은 맞지 않고 찬혁이의 말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시간 들여서 오른쪽에 125페이지의 문제 6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6번 아니에요. 문제 6번이라고 해서 선생님 뭘 풀라는 걸까 당황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문제 5번이네요. 자, A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N1, N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각각 구했어요. 그랬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1:2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뢰 구간이 뭐였더라? 2배에다가 신뢰 상수에다가 루트 표본의 크기에다가 표준 편차였던 걸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 각각 N1, N2일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의 비가 1:2였다고 합니다. 실제 신뢰 구간의 기재에 보면 같은 신뢰도 95%였으니까 2 곱하기 1.96에 첫 번째 N1인 상태로 추출했고요. 표준 편차 5라고 했으니까 분자에다가는 5 써주면 되겠네요. 이거 대 2 곱하기 1.96에다가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가 N2라고 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값들 다 없애줄 수가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루트 오른쪽 위에 쓸게요.
결국에는 루트 n1분의 1 대 루트 n2분의 1의 값이 1 대 2였던 거네요. 결국에는 루트의 n2분의 1의 값이 루트의 n1분의 2가 되겠고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n2분의 1이 n1분의 4가 되겠네요. 결국 n1이라는 값은 4배의 n2가 되겠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n2분의 n1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습해 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 일시정지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나요. 자, 첫 번째 심화 문제입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그러니까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근데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a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준 건 신뢰도에 관한 성질, 모집단의 표준 편차, 크기까지 다 줬네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뭘 안 줬어요? 표본 평균은 안 줬네요. 표본 평균은 안 줬지만 다음과 같이 2.58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네요. 2.58에 루트 36, 그러니까 6이 되겠고요. 표준 편차 5가 되겠습니다. 여기 2.58에다가 6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관계식을 세워서 이쪽이 1.2고 이쪽이 a이다 라고 하면 무려 문자가 하나, 두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생각한 거죠. 뭘 생각했냐? 두 개를 더해요. a에다가 1.2를 a에다가 죄송해요. 뭘 사용할 거냐? 실내 구간의 길이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면 2배의 2.58에다가 6분의 5가 되고요. 그게 실제 문제에서 제시한 이 구간의 길이 a 빼기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a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1.2에다가 더할 거예요. 5.16에다가 6분의 5를 곱한 값을요. 자,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분의 516이 되겠고요. 이렇게 없애면 얘가 86이 되겠네요. 86이 되고요. 그러면 1.2에다가 86에 5, 4.3이 430이죠. 4.3이 돼서 답은 5.5,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본 평균 x 밖까지 안 구해도 실내 구간의 길이로 바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심화 문제 27번입니다. 여기도 일시정지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모평균은 안 알려줬고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알려줬습니다. 크기가 25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b 빼기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대놓고 줬죠? 뭐 구하라는 거예요? 신뢰 구간 길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거네요. 신뢰 구간의 길이 2배에다가 신뢰도 95% 문제에서 1.96을 줬네요. 1.96에다가 크기가 256, 루트의 256이니까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 모집단의 표준 편차 2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6이 되겠죠? 이쪽은 계산을 통해서 죄송. 자,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1.96이 되겠네요. 이렇게 4로 사라지니까요. 따라서 0.49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공식 정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25번, 26번, 27번까지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평균의 추정, 공식에 의한 계산들, 그리고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내 오차라든지 실내 구간의 길이라든지와 같은 실내자가 들어가는 용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모평균의 추정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